아르테미스 2호가 한국 시간으로 4월 11일 토요일 아침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대기권을 무사히 뚫고 지구로 돌아와서 샌디에이고 앞바다에 착수했습니다. 4명의 승무원 전원이 건강한 상태로 캡슐에서 걸어서 하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곳까지 갔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저는 이 감동이 식기도 전에 벌써부터 아르테미스 3호가 기다려집니다.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도요. 이번에는 인간이 달 주변까지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달 표면에 착륙해서 일정 기간 동안을 머무르는 도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미션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로켓 한 번 발사만으로 달 표면 착륙까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로켓에 달에 착륙할 수 있는 착륙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로켓 한 번에 달 궤도까지 실어보낼 수 있는 적재 용량, 즉 페이로드가 작기 때문에 착륙선까지 실을 여유가 없기 때문이고, 이 모순적인 상황을 지난 1, 2편에서 정말 쉬우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직 안 보셨다면 그 편을 꼭 먼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 그럼 착륙선 없이 도대체 어떻게 착륙하느냐?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착륙선은 나사가 아니라 민간 기업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만드는데요. 그런데 나사와 스페이스X가 맺은 계약을 보면은 스페이스X가 제시한 수송 방식이 정말 특이합니다. 달까지 한번 가는데 최대 16번의 발사가 요구되는 구조라는 점인데요. 와,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아니, 로켓 발사를 16번이나 하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발사로 올라간 우주선들이 지구 궤도와 달 궤도에서 최대 19번의 도킹을 해야지 된다는 점이에요. 아니, 이 숫자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리고 스페이스X가 왜 굳이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서 나사 감사관실 보고서에서부터 스페이스X의 기술 문서, 그리고 여러 엔지니어링 문서까지 찾아보면서 며칠 밤낮 없이 뒤졌는데 솔직히 중간에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주 쉽게 정리는 했으니까 차근차근 같이 보겠습니다. 나사와 계약한 스페이스X의 착륙선 명칭은 스타쉽 HLS입니다. 휴먼 랜딩 시스템이라고도 하고요.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개발해온 완전 재사용형 대형 발사체인데, 스타쉽 HLS는 그 상단부를 달 착륙 임무용으로 개조한 변형입니다. 스페이스X 공개 자료에 따르면 스타쉽 HLS의 건조 중량은 약 85톤, 그러니까 연료를 가득 채우면 총 중량은 약 1285톤입니다. 총 높이는 약 50m로 17층 규모 건물에 해당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아폴로 달 착륙선을 보면 나사 기록상 연료 포함 총 중량이 약 15톤, 높이는 약 7m입니다. 연료를 가득 채운 기준으로 스타쉽 HLS가 약 85배가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말이 되나요? 이 규모의 차이는 임무 요구 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요. 나사 임무 기록에 따르면은 아폴로 계획의 달 표면 체류 시간은 아폴로 17호 기준으로 최대 75시간, 그리고 탑승하는 승무원 수는 2명입니다. 반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문서에 따르면 스타쉽 HLS의 설계 요구 조건은 승무원 4명 수용과 달 표면 최대 30일 체류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 체류용 생명유지 장비, 과학 장비, 보급품이 기내에 포함되고, 상단부에서 달 표면까지 승무원을 이동시키는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착륙선 외벽에 내장됩니다. 기능 측면에서 보더라도 스타쉽 HLS는 단일 목적의 착륙 캡슐이 아니라 궤도 이동과 지상 체류를 겸하는 복합 유인 기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착륙선이 너무 커서 한 번의 발사로 달까지 보낼 수 없다라는 점인데요. 착륙선 자체도 85톤으로 무거운데 지구 궤도에서 달 전위 궤도까지 가속하는 데 필요한 연료만 나사 기준으로 약 1200톤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달 전위 궤도라는 거는 지구 궤도에서 달 쪽으로 이어지는 이동 경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전부 싣고 지상에서 단일 발사로 쏘아 올리는 것은 현재 로켓의 페이로드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택한 방식은 착륙선을 연료 없이 먼저 저궤도에 올려놓은 다음에 궤도 공간에서 연료를 별도로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궤도 연료 재보급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한 최대 16번의 발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방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전체 시퀀스를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궤도 주유소 역할을 하는 연료 저장소가 지구 저궤도에 올라갑니다. 이 저장소는 한번 올라가면 그 자리에 머무는 대형 탱크인데요. 저장소가 궤도에 자리를 잡으면 이번에는 연료 운반선이 지상에서 올라옵니다. 운반선 한 대는 지상에서 연료를 가득 싣고 저궤도로 올라가서 이미 올라와 있는 저장소에 도킹을 한 다음에 연료를 옮겨주고 빈몸으로 지구에 돌아와서 착륙해서 재사용됩니다. 이 왕복을 반복하는 건데요. 나사 보고서가 제시한 최대 추정치 기준으로 저장소에 필요한 1200톤을 채우려면 운반선을 총 16번을 왕복시켜야 합니다. 드디어 저장소가 가득 채워지면 스타쉽 HLS는 이제 저궤도로 올라갑니다. 궤도로 올라간 HLS는 저장소하고 우주에서 도킹해서 연료 1200톤을 넘겨받습니다. 탱크가 가득 찬 상태가 되면 HLS는 엔진을 점화해서 저궤도를 벗어나고 달 전위 궤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HLS가 저장소에서 연료를 1200톤이나 받아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구간 때문인데요. 이 3일 동안 항해하는 구간에서 가속하고 또 달 궤도가 가까워지면 감속하는데 그 연료 대부분을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HLS가 달 전위 궤도에 진입하는 그 시점을 전후해서 나사는 별도로 SLS 로켓에 오리온 우주선을 태워서 지상에서 발사합니다. 오리온에는 승무원 4명이 탑승해 있고요. 오리온은 자체 추진으로 달 궤도에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대기합니다. HLS가 달 전위 궤도를 지나서 달 궤도에 도착하면 이때 오리온과 도킹을 합니다. 이 시점에 승무원 4명 중에서 2명이 오리온에서 HLS 착륙선으로 갈아탑니다. 나머지 2명은 오리온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갈아탄 2명을 태운 HLS 착륙선이 달 표면으로 내려갑니다. 나사 아르테미스 3호 운용 계획 기준에 따르면 달 표면 체류 기간은 약 6.5일로 잡혀 있고 여기에 HLS의 하강과 상승 기동 시간까지 더하면 오리온에 남은 2명은 일주일 이상 달 궤도를 계속 돌게 됩니다. 여기에 재밌는 지점이 하나 있죠. 지구에서 수십만 킬로미터를 날아왔는데 달 표면에는 내려가지도 않고 또 원을 그리면서 같이 온 동료 2명이 달 표면에서 머물렀다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2명을 다시 태워서 지구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HLS가 달 표면 임무를 마치고 다시 이륙해서 달 궤도로 올라오면 오리온과 두 번째 도킹을 합니다. HLS에 있던 2명이 다시 오리온으로 옮겨 타고 오리온은 승무원 4명 전원을 다시 태운 상태가 되죠. 이 시점부터 HLS는 달 궤도에 남습니다. 현재 공개된 계획상 HLS는 지구로 귀환하지 않고 오리온만 지구 전위 궤도로 진입해서 이번 아르테미스 2호처럼 대기권을 뚫고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바다에 착수합니다. 이제 이 전체 시퀀스에서 우주 공간에서 수행되는 도킹 횟수를 합산해 보겠습니다. 지구 저궤도에서 운반선과 미리 올라가 있던 저장소하고 도킹하는 것이 16번, 여기에 HLS가 저장소에 도킹해서 연료를 수급하는데 1번, 그리고 달 궤도에서 HLS와 오리온이 도킹하는 거 2번, 또 승무원 2명이 내려갈 때 1번, 또 올라와서 오리온에 다시 옮겨 탈 때 1번, 모두 합하면은 아르테미스 3호 임무 동안에 우주 공간에서 수행되는 도킹이 총 19번에 이르게 됩니다. 앞서 도입부에서 언급한 수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합산입니다. 이 횟수라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정말 근본적으로는 3가지 기술 난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나사 감사관실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최상위 리스크로 지목한 항목들입니다. 첫 번째, 연료가 저절로 증발합니다. 이 보이로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스타쉽의 연료인 액체 산소와 액체 메탄은 영하 160도 이하에서만 액체라서 태양열이 닿으면은 기체로 날아갑니다. 나사의 2025년 3월 분석 기준으로 단열이 없는 저장소는 하루 77톤이 증발해서 1200톤이 16일 만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는 단열재와 차광막으로 하루 1톤 미만까지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궤도에서는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다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중력 상태에서는 액체 자체를 다루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중력이 없으니 액체가 탱크 안에서 기체와 섞일 수밖에 없고 그 상태로 펌프를 돌리면 엔진이 정상 연소를 못합니다. 해법은 보조 추력기로 지구 중력의 1만 분의 1 수준의 가속을 걸어서 액체를 한쪽으로 모아서 기체와 섞이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점인데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나사에 따르면은 이 가속 유지에만 시간당 45kg의 연료가 든다고 합니다. 연료를 옮기려고 연료를 태우는 그런 구조입니다. 세 번째가 근본적인 이유로 나사 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규모의 실험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보고서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 규모의 궤도 연료 재보급은 지금까지 시도된 바가 없다. 이게 감사 의견입니다. 가장 근접한 실증은 2024년 3월 스타쉽 세 번째 시험 비행에서 동일 우주선 내 탱크끼리 액체 산소 10톤을 옮긴 것이 다고요. 지금까지 궤도에서 극주온 이송 최대 기록입니다. 실제 임무에서는 두 우주선 사이에서 200톤, 물량은 20배의 극주온 밀봉과 압력 제어가 전부 다 새로 검증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두 우주선 간 이송 시연은 2025년 3월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2026년으로 연기된 상태인데 또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아르테미스 3호의 목표 일정은 최초 2025년에서 2026년, 2027년을 거쳐서 현재는 2028년 2월입니다. 나사 자체가 평가했던 달성 가능성이 약 70%라고 합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날짜를 지키려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성공해야 됩니다. 2026년에 두 우주선 간의 연료 이송 시연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2026년 8월까지 스타쉽 HLS 핵심 설계 검토가 완료가 되어야 되고요. 2027년 내에 이 기술로 무인 달 착륙 실증이 되어야지 되고요. 하나라도 밀리면은 전체 일정이 다시 밀리게 됩니다. 결국 2028년 2월에 사람이 달에 다시 내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의 답은 대부분 한 가지 기술 검증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주에서 우주선과 우주선이 만나서 연료를 주고받는 작업, 이걸 한 번의 아르테미스 3호 임무에서 19번을 한 번도 실패 없이 성공시켜야만 하는데 단 한 번도 실제로 수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 검증의 첫 관문이 2026년 5월 스타쉽의 12번째 시험 비행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하지만 이 기술이 성공한다면 이 기술의 의미는 그냥 달 착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인류가 우주 시대를 열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페이스X 장기 로드맵과 나사의 문 투 마스 문서에 따르면 궤도 연료 재보급은 처음부터 화성을 비롯한 더 먼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준비되어 온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0톤짜리 궤도 주유소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날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리가 달에서 태양계 전체로 넓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아르테미스 3부작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파본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네요. 1편에서는 아르테미스 2호의 구조, 2편에서는 아폴로 때보다 아르테미스가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3편에서는 아르테미스 3호가 어떻게 달에 착륙할 수 있을지를 다뤘습니다. 많은 분들도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모든 성공의 조건은 결국 전부 에너지 문제로 귀결됩니다. 달에 가는 것도, 달에 머무는 것도, 돌아오는 것도 결국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하고 저장하느냐에 갈립니다. 지금까지 지구에서도 에너지 문제로 전쟁이 나기도 하고 한 나라가 번영을 하기도 하고 또 인류 패러다임이 바뀌기도 했던 것처럼요. 그게 바로 제가 에너지 이야기를 계속 다루는 이유입니다.